안녕하세요. 연당중 1학년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기술과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54페이지 발명의 이해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배우기 전에 선생님과 발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아요. 우리 주변에는 자동차, TV, 스마트폰 그리고 에어팟 등등 발명품들이 많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의 새로운 발명품을요. 발견과 발명 비슷한 듯 달라요. 발명과 발견에 대한 개념을 교과서 155페이지 1을 보면서 이해해 봐요. 이제부터 발명과 재산권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집중 해주세요. 자, 핵심 개념. 두둥. 왜 안 넘어가지? 자, 먼저 발명의 이해인데요. 선생님이 어제 발명을 하나 해갖고 왔어요. 발명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와 같은 발명품인데요. 자, 보이시나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물건 같아요? 예, 잘 모르시겠죠? 제가 스위치를 켜고 불을 켜겠습니다. 자, 불을 한번 딱 켜보면 자, 보이시나요? 밝게 빛나죠? 지금 스튜디오가 어두워서 약간 그러게 아니 좀 밝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걸 어두운 곳에 두면요. 엄청 예쁜 무드등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름도 써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도 사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선생님이 어저께 열심히 프린팅 했습니다. 여기 위에 그 뚜껑 아이고 뚜껑 빠질라 그래. 뚜껑이 열리네요. 이 3D 프린팅으로 뚜껑도 만들고 밑에도 만들고 요거 사진까지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발명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든. 전에 있었던 건 이제 이거 플러그 콘센트에 플러그 꼽는 거였는데 이게 휴대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스위치를 달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무드등 발명품 하나 만들어봤어요. 자, 이것은 선생님이 아마 기존에 무드등이 있었는데요.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새롭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발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건. 자, 또 발명이란 거 어떤 게 보시냐면요. 자, 옛날에 아주 먼 옛날 바퀴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자, 나무로 수레바퀴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 마찰이 되는 이 부분에 잘 달아. 이게 해져가지고 뽕뽕 빠져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뽕뽕 빠지지 않을까? 해서 나무 토막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안 되네. 사람들이 계속 불편해하다가 이걸 또 개선합니다. 어떻게? 이 부분만 철로 바꾸면 철로 바꾸면서 이걸 수레를 잘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했지만 시간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동력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는 바퀴가 필요해요. 이때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철과 철이 엄청 고속으로 맞아떨어지면 스파크 튀면서 불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현재와 같은 바퀴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또는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지금 개선에 계속 해왔죠? 개선.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걸 개선해서 철이 만들어졌고요. 고속으로 바퀴가 회전하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바퀴 모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만든 발명품도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자,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지는 것들.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그래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발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여러분이 기억할 건요. 인간이 생활하면서 어떤 불편한 점을 찾아서 그 불편한 점을 개선시키는 과정이 발명이다. 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발명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명에 대해서 특징이 어떤 거냐면, 자, 이걸 선생님이 만든 이 발명품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성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돼요? 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만들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여러분 집에서도 3D 프린터가 있어야 되지만 인근에 3D 프린터기가 이제 렌트하거나 빌리거나 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모델링만 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작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걸 현실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신미성. 외관이 다른 제품보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사진을 입힐 수 있어요. 보통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가지고 2D 이런 단면에다가 사진을 입힐 수 있는데 이건 원통형입니다. 자, 원통이죠. 이렇게 원통형으로 3D 프린팅 할 때 사진을 입힐 수가 있어요. 더 예쁩니다. 직접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화면상에 잘 안 나타나네요. 독창성, 기존의 제품보다 창의성이 뛰어나야 돼.
이런 원통을 입히는 3D 프린터는 없습니다. 아니, 원통에다가 사진을 입히는 이런 건 지금까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창적이죠.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성, 기존의 제품의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길게 플러그 콘센트를 꼭 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스위치를 만들었어요. 온오프 스위치 여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기능성, 불편한 점을 개선했고요. 경제성, 기존 제품보다 생산과 구매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는 더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제가 원가를 따져 보니까 이걸 이제 프린팅하는 재료를 필라멘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일반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인데 이거 약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2,500원 정도 들 겁니다. 그거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ABS PLA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한 1,5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 스위치가 있고 건전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에 LED 모듈 들었고 약 한 2,500원에서 3,000원 사이게 될 겁니다. 원가가 그만큼 적게 들죠. 자, 그리고 가치는 더 있어야 됩니다. 가치 있죠. 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발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실성, 신미성, 독창성, 기능성, 경제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발명의 영향, 경제적 이익을 가져옵니다. 왜 가져올까요?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의뢰를 받아요. 자, 이거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자기 사진을 입힌. 팔면 돈 되는 거죠. 경제성의 이익이 가져옵니다. 두 번째, 생활에 편리하게 해줍니다. 자, 무드등, 어두운 밤 분위기를 잡거나 또는 이렇게 밝게 해주거나 아니면 잠자는 걸 도와주거나 이렇게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요. 이건 이동식으로 되죠. 이동식으로. 또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집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걸 만들었지만 이걸 실제로 가지고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도 만들어지겠죠. 전문적으로 프린팅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렇게 직업들이 만들어지고요. 자,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 자, 정보를 쉽게 이용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무드 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되어 있는 어떻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죠. 모델링 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제작하는 방법, 이런 정보들을 같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하고요.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히트잖아요. 히트면 어떻게 돼요? 이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야. 원통의 사이즈, 그 다음에 이 스위치의 위치, 그리고 이 무드 등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나만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기준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잘 되면. 이런 것들을 발명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확산적 사고 기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적 사고 기법이란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렴하는 사고 기법입니다. 자, 창출하는 거야. 즉,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게 불편해요. 이게 뭐냐면 이어폰이면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를 갈 때나 또는 학교할 때 이제 집에 갈 때 이어폰을 많이 끼는데요. 이게 항상 그 가방 속에 있다가 빼면 이렇게 엉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죠,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확산적 사고 기법 중에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마인드맵. 마인드란 뜻은 어떤 정신 상태, 마음이란 뜻이고요. 맵은 지도입니다. 머릿속에서, 마음 속에서, 정신 속에서 나온 걸 그림화 시키는 거. 그래서 생각 지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어떤 주제와 문제점을 이미지와 단어를 사용해서 시각화하는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거죠. 이와 같은 거.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방금 했던 불편한 점이 이거야. 이어폰이 엉켜서 불편하다가 불편한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큰 동그라미를 하나 종이에다가 적어놓고요. 어떻게 쓰냐면 엉키지 않는 이어폰이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만들까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 생각에는 먼저 재료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재료. 자, 큰 블럭이 하나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모양도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모양도. 그래서 모양이란 것도 있고요. 자,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격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가격도. 자, 가격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편리성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편리성. 얘가 편리해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자, 편리성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큰 대분류를 좀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료. 엉키지 않으려면
기존에는 그냥 플라스틱이 재질이었는데 고무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자, 철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무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뭐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격 싸야겠죠. 싼 거, 너무 싸면 안 돼 또. 또 비싼 거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쭉 쓰면서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을 마구 이제 발산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마인드맵이에요. 근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시험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특히 암기 과목 하실 때 요점 정리하는 것도 마인드맵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배웠던 게 발명의 이해예요. 여기 단원명을 적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발명의 이해 하나 적고, 그다음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핵심 포인트에 뭐가 있었죠? 하나는 여기 발명의 이해였죠. 처음에 발명의 이해. 이 중에 뭐였어요? 두 개 있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었죠? 발명의 특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영양 이렇게 있었죠. 그럼 여기 적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영양 쭉 적는 거고 특성 적는 거고, 또 지금 확산적 사고방식 하고 있었죠. 확산적 사고방식, 사고기법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마인드맵, 뭐 이런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 스토밍 이렇게 해서 한 장에 딱 정리해서 공부하기 시험 보기 직전에 딱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암기 과목을 공부하실 때 마인드맵을 이용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발명이라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발산하는데 이제 마인드맵이 좋다는 거. 자, 그 다음 자 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 뇌, 브레인 뇌예요. 스토밍, 폭풍우가 막 물쳐요. 뇌에서 막 폭풍우가 확 일으키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디어가 확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집단 토의 기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5명, 6명 모이는 겁니다.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이 사회자가 돼야 됩니다. 또는 기록자, 2개 다 할 수 있고요. 또는 사회자 1명, 기록자 1명이 필요하겠죠. 이 사회자는 불편한 점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자, 불편한 점이 이어폰이 엉켜서 불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서 발표를 끌어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를 나눌 때 뇌폭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바로 규칙이 중요합니다. 자, 절대로 비판은 금지합니다. 다른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절대 비판하시면 안 돼. 야, 그거 안 돼. 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유분방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얘기하면 되고요.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또 갑자기 끼어들어도 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근데 사회자가 중재를 하게 돼 사회자 말을 들어야겠죠. 그다음에 질보다 양입니다. 어떤 질 좋은 걸 하는 것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야지 결합과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많은 아이디어에서 서로 결합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규칙 이 4가지 중요합니다. 비판 금지, 자유분방, 질보다는 양이야, 양. 그리고 결합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브레인스토밍 할 때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기록자가 적으면 그걸 기록한 걸 가지고 딱 결과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다 브레인 라이팅인데요. 얘는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어떤 단점일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 뇌폭풍을 일으킬 때. 그렇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 근데 사람들 적극적인 친구가 있고 소심한 친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소심한 친구를 위한 거야. 적극적이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래서 침묵을 유지하면서 침묵을 해요. 막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침묵을 유지하면서 개인별로 아이디어를 작성해 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집단으로 정리하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보통 6명이서 3개의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5분 동안 그러니까 쓰는 건데요.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635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폰이 엉켜서 불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이에다 쓰는 거야. 그 개선점을.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아이디어 3개를 씁니다. 5분 동안 쓰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수지라는 친구가 또 쓰는 거죠. 이렇게.
백현이라는 친구가 쭉쭉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나면 사회자가 같이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나누는 시간. 이게 브레인 라이팅입니다. 자, 그 다음 수렴적 사고인데요. 확산적 사고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수렴적 사고 방식은 어떻게 돼요? 좋은 걸 쏙쏙 빼내야겠죠. 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분류하고 정리, 평가하여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기법. 두 가지, PMI. 자, PMI인데요. 직관적인 판단을 피하면서 제한된 아이디어를 좋은 점, P입니다. P, 플러스. 자, 나쁜 점, 마이너스. 흥미로운 점, interesting을 살펴본 후 평가하는 사고 기법.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P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좋은 점, 긍정적인 측면, 더하기, 강점, 아이디어의 좋은 점 등을 막 쓰는 거야. 두 번째, 마이너스에서는요. 나쁜 점, 부정적인 측면, 빼기, 약점, 아이디어에 대한 나쁜 점들을 막 적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interesting, 좋지도 나쁘지도 아니지만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점, 엉뚱한 것도 상관없어요. 또는 새로움에 대한 독특한 점들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어폰이 엉켜서 불편하다는 점이 있었어요. 개선점으로 이게 나왔어요. 브레인스토밍 하니까 또는 확산적 사고방식 하니까 자, 이어폰의 말랑말랑한 고무줄을 만들면 좋겠다. 자, 플러스 시켜봅시다. 이어폰이 엉키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또한 촉감이 좋을 것 같아요. 고무니까. 마이너스 봅시다. 마이너스.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그리고 고무의 마찰로 인해서 보관과 사용이 위해 뺄 때가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포켓 같은 데다 뺄 때 좀 걸릴 것 같고 가방 속에 뺄 때 좀 걸릴 것 같고 interesting, 다른 사람의 이어폰과 차별될 것 같아. 뭔가 느낌이 그래. 자, 이어폰 선에 그림을 그려 넣으면 예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의가 되면 이걸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PMI 기법이고요. 평가 행렬법이란 게 뭐냐면 제시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거야. 자, 제한된 아이디어를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사고하는 기법. 자, 평가 척도가 있는데요. 자, 이어폰이 엉켜서 불편하다 라고 하는데 꼭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평가 척도를 정하는 거야. 꼬임 정도, 많이 꼬였는지 아니 적게 꼬였는지, 모양 예쁜지 안 예쁜지, 비용 비쌀 건지 안 비쌀 건지 아이디어를 쭉 적고요. 어떻게 하냐? 자, 5점 척도란 것은 자, 아이디어 1 꼬임 정도가 뭐 괜찮아. 그럼 5점 주는 거야. 모양은 별로야. 그럼 2점 주는 거야. 비용은 너무 많이 들어. 그러면 이제 1점 주는 거야. 합계는 뭐 8점.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채점을 해서 평균 점수를 내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할 수 있겠죠. 또는 수미항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1, 0,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평가 척도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장 베스트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특허의 이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에 대한 의미, 뜻, 개념을 한번 학습해 보시고 특허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글이나 이런 글이나 또는 그림 같은 걸 이용해서 특허청에다가 심사를 넣으면요. 거기 있던 전문가분들이 그걸 통과하는지 아니면 허가하는지 아니면 반려하는지 기각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특허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인데요.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던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했던 내용들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데요. 그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게 있고요. 이때는 협의의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이란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많이 주고받고 하면서 들으신 경우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저작권법에 위반이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mp3 노래를 하나 가수가 부르기 위해서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가수가 세 명이서 함께 연결해가지고 mp3 플레이어에 음반을 내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저작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사리 다른 친구가 주고받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산업재산권입니다. 여기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지식재산권, 이 부분에서는 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에서 어긋난 최근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달되게 됐죠. 그런 곳에서 파생되는 그러한 재산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기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개념입니다. 자, 핵심 개념 첫 번째, 특허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특허는 일정 조건을 갖춘 발명에 대해서 제작이나 판매에 의한 독점권을 주는 것을 특허라고 말합니다. 이 독점권이란 게 어떤 거냐? 여러분이 발명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선 모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이득을 다 그 사람이 취할 수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취한다면 법적으로 소송이나 고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특허라고 말합니다. 근데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발명의 성립성, 발명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고요. 자, 산업상 이용 가능성, 그 발명된 아이디어가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않은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진보성, 뭔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뭔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뭔가 좀 더 좋아져야 됩니다. 신규성은 기존에 있지 아니한 것이 신규성에 들어가는 거죠. 이 네 가지 조건에 다 부합이 되어야지만 이 특허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자,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허를 받기 위한 조건, 발명의 성립성입니다. 자, 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연 법칙이란 것은 과학적 원리죠. 즉 만유인력의 법칙 또는 뉴턴의 1법칙, 2법칙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법칙에 의거해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 창작해야 됩니다.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발명의 성립성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첫 번째는 책을 빨리 읽는 속도법에 대한 특허를 내고 싶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은 기술적 창작성이 없는 거예요. 이 속도법이라고 하면 노하우인 거죠. 그냥 삶의 지혜입니다. 특허로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안 되고요. 두 번째는 UFO와 같은 중력이라는 과학적 요소가 있죠. 따르지 않는 비행 물체. 이건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발명을 성립되지 않고요. 자, 중학생에게 어울리는 교복 코디법. 이것도 코디법이란 것은 그냥 노하우지, 이게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되는 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기술적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발명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자, 산업상 이용 가능한 건데요. 자, 보면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발명이어야 된다. 여러분이 낸 아이디어가 산업적으로 어떤 발전이 되거나 응용이나 이용이 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봤는데 지구의 전체 표면에 거대한 돔을 씌운대요. 이렇게 돔을 씌우겠죠. 돔을 씌워서 눈비를 막는 장치랍니다. 자, 이거 있으면 되게 좋겠죠. 선생님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씌워버리면 되게 좋겠죠. 그런데 이건 산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떤 유엔이랄지 이런 국가랄지 정책적으로는 이렇게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이게 특허로서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얼굴 색깔만 보고요. 암을 진단해내는 의료 진단 노하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의료 쪽에는 많이 제약이 많습니다. 근데 이 의료 쪽에는 그 사람의 인체, 몸에 대한 직접적인 건 인정이 안 되고요. 간접적인 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법이랄지 이런 진단법이랄지 이런 것들은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의사분들이 이런 학회나 모임을 통해서 그 의료 노하우를 공유하는, 연구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인체에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등은 생산 자체가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같은 경우는 특허를 내가지고 그 독점으로 어떤 제약회사가 이제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특허를 받기 위한 조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진보성입니다. 진보. 뭔가 쉽지 않은 거. 즉,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진보된 겁니다. 자,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자, 연필 끝에 수정액을 붙인 물건. 이게 쉽게 생각해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연필을 쓰는데 수정액을 흔들거나 테이프로 이렇게 한 게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지우개가 달려 있어야겠죠? 이러하치 의미가 없는 거, 진보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특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좀 이따가 나오게 될 실용실환권이라는 게 있어요. 실용실환 권리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특허로서 낼 수가 없지만. 자, 두 번째, 껌을 보관할 수 있는 핸드폰 케이스. 이것도 뭐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진보성이 떨어집니다. 실용실환은 가능하죠. 또는 볼펜 지우개. 볼펜과 지우개. 차라리 이 볼펜 위에다가 수정액을 붙이면 뭔가 의미가 있겠지만, 연필과 지우개에 붙이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진보성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진보성에 대해서 보였고요. 자, 네 번째, 신규성입니다. 신규, 새로운 것, 기존에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이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으면 안 돼요. 자, 선이, 제가 이어폰을 꽂을 때 선이 되게 많죠. 되게 귀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선이 없는 이어폰이에요. 그런데 찾아봤더니 실제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이런 이어폰들이 있어요.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새로워야 됩니다. 또 마우스를 사용하다 보면 그 선 때문에 걸리적거리니까 불편합니다. 그럴 땐 선이 없어야겠죠. 선이 없기 위해서는 무선 마우스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우개 달린 연필 대표적인 거죠. 자, 이와 같이 기존에 개발되거나 발명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어야 됩니다. 방금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지만 특허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특허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를 포함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서 법령으로서 정의를 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자, 지식재산권이란 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를 막 내가지고 그게 나온 창작물입니다. 그걸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부여하는 권리이다. 이게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었죠.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그 중에 첫 번째, 저작권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 저작권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어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작권이란 것은 인간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상, 생각입니다. 세계관, 가치관들, 감정, 희, 노, 애, 락, 즐겁고 슬프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표현한 창작물에 저작물에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고요. 대상이 인간이 돼야 되는 거고, 사상과 감정입니다. 옛날에 호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호주를 그 여행 가는 여행객이 카메라를 들고 갔는데 동물원에 갔어요. 근데 그 카메라를 그 오랑우탄 같은 침팬지 같은 원숭이였네요. 원숭이가 그 카메라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거기서 셀카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돌려받은 관광객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걸 디카를 확인해 봤더니 그 침팬지가 또는 원숭이가 찍은 셀카들이 여러 가 있는 거야. 되게 웃기게 찍은 사진들. 근데 그걸 얼굴북에 집어 올린 거죠. 근데 어떤 기업체에서 그 얼굴북에 올라간 사진을 도용해서 광고에 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기 주인은 거기다 소송을 걸었어요. 저작권 위반이다. 그런데 결국에는 저작권 위반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진기에 있는 사진은 인간이 찍은 게 아니라 바로 원숭이가 동물이 찍었기 때문에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인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 저작물, 시, 음악, 뭐 회화, 뭐 도면 등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의 저작권, 그리고 저작 인접권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자, 먼저 협의의 저작권입니다. 협의의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에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지적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나온 결과물, 그걸 처음으로 만든 사람. 노래 같은 경우에는 가수가 만든 게 아니죠.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작곡가, 작사가가 노래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만든 사람들 또는 작가, 시, 수필, 뭐 에세이, 뭐 이러한 것들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협의의 저작권입니다. 참고로 저작권이란 게 교과서마다 3개로 나뉜 경우가 있고요. 2개가 나뉜 경우가 있고 아예 나뉘지 않은 경우가 있지만 선생님은 대표적인 이 2가지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교과서마다 틀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째는 바로 저작 인접권이란 겁니다. 실현가란 것은 좀 전에 작곡이나 작사를 했던 사람, 그걸 만든 사람을 구현하는, 그걸 만들었던 노래를 부르는 사람, 가수 같은 사람입니다. 또는 배우. 배우는 실제로 시나리오를 쓰거나 아이디어를 내오지 않죠. 시나리오를 보고 그걸 똑같이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몸으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또는 발레리나. 이 발레리나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동작이나 감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나리오나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와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와 같이 음반 제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JY 이런 엔터테인먼트, Y 엔터테인먼트 뭐 3가지 S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실제로 이 노래를 가지고 판을 내는, 음반을 내는 그런 음반 제작가들이 있고요. 방송 사업자는 어떤 거냐? 여러분이 1박 했던 거, 무한 했던 그런 예능을 보면요. 거기 안에 노래가 많이 쓰입니다. 그 노래가 나올 때마다 저작권료를 지불해요. 방송사에서는. 근데 그 노래를 가지고 어떤 1박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면 그 방송에 대한 방송 사업자가 저작 인접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예능 프로그램들을 다운받거나 올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음악이나 예능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은 절대로 뭐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거나 받거나 하면 안 됩니다. 법에 저촉돼요. 그런데 이 저작권에서 모두 다 이제 뭐 창의적으로 만든 사람들은 다 이제 보호받아야 마땅한데 제외된 상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학교에서 시나 수필 이런 거 그냥 막 쓰시죠. 선생님들이. 자, 교육 목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시험으로도 가능해요. 이게 법에 위반되지 않고 예외 사항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방송이나 뉴스 대중매체에도 가능하고요. 정치 연설에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예외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알고 계시고. 자, 2번째는 산업재산권입니다. 자, 생활과 산업에 관련된 발명이나 디자인, 상표에 주어진 권리 4가지가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보호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필평가에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출연일로부터 보호되는 기간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특허권. 특허란 것은 좀 전에 배웠던 그런 겁니다. 원천기술,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용신한 것은 개량기술입니다. 보통 특허권은 대발명이라고 하고요. 이런 실용신한은 소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권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출연 1월부터 이 출원일이란 게 뭐하냐면 여러분들이 특허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글이나 또는 그림, 도면 같은 걸 써가지고 특허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한 날짜가 출원일입니다. 그걸 출원이라고 해요. 그로 인해서 몇 년간 보호받냐? 20년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허권 되게 크니까 되게 쉽지 않은 거니까 되게 제일 가장 길어요. 여기서 이 산업재산권에서 가장 긴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가장 긴 거예요, 얘가. 2번째, 실용신한권은 개량기술이야. 얘보다는 조금 떨어지니까 좀 짧겠죠. 반입니다. 반. 10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보다 기술이 낮은 실용성이 있는 기술. 자, 2가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권입니다. 디자인권이란 것은 물체의 외관, 모양이죠, 모양. 이 분필도 모양이 있어요. 이 분필에 있는 모양도 특허로 또는 디자인권으로서 이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체 형상, 모양, 색채 등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창작물. 이게 좀 길어요. 얘는 20년입니다. 자, 2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는 건 특허와 디자인권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꼭. 자, 상표권. 자, 등록일로부터 몇 년간이냐? 10년간이야. 여러분, 사과 있죠, 사과. 사과. 핸드폰 사과 제품 있잖아요. 거기에 사과 모양 있죠. 그게 바로 이 상표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성. 거기엔 동그란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 해가지고 여기 3가지 성 써있죠.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것도 상표권입니다.
이게 상표권 등록이 돼 있어. 아무나 쓰면 안 돼요, 이걸. 자, 상품의 표장이나 다른 상품에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을 위해서 포함된 표시입니다. 얘는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쓰거나 함부로 이렇게 사과 같은 거 요거 쓰면 요거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자, 이런 거 지금 쓰면 도용돼요. 법적으로 저촉됩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갱신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좀 핵심이에요. 자, 상표권만 가지고 있는 건 10년 쓰고 나서 또 여기에 있는 회사의 주인들이 계속해서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 자, 산업재산권에 대한 4가지를 보셨고요. 자,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 상표권이에요. 잘 보세요.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자, 처음 만들었어요. 특허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요게 있는 요게요. 요게 받는 거였어요. 요 부분이 이게 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수화기와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 불편한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송신기, 후신기를. 이게 실용신앙권이죠. 자, 이건 개량 기술이에요. 특허권이라는 것은 전화를 갈 수 있게 그 사람의 음성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전달하는 거죠. 이건 핵심 기술입니다. 실용신화는 이걸 좀 개량한 것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자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고 디자인권, 이 모양 자체가 디자이너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상표권, 여기에 상표가 이렇게 써 있거나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이 발전됐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는 두 번째 김치냉장고를 한번 예를 들게요. 자, 김치냉장고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특허권이죠. 이때만 해도 김치냉장고를 밑에서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용신앙권 이렇게 된 거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서서 열 수 있게. 그 다음에 디자인권, 모양을 집어넣는 거예요. 상표권, 여기에 상표가 있는 겁니다. EBS에서 만든 거예요. EBS에서 만든 이런 냉장고, 이런 것도 상표권을 합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세 번째, 마지막 신지식자산권입니다. 신지식자산권은 기존의 지식자산권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들. 자, 기존에 있던 거, 저작권이나 산업자산권의 그 이외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4가지가 있는데 산업자산권, 산업저작권이란 것은 산업저작권입니다. 선생님 실수했네요. 자,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하면, 선생님이 보려면 인터넷 접속 플로 익스라는 것에 이제 접속을 하죠.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런 한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 또는 파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첨단 산업 자산권, 반도체. 이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나 설계 도면, 직접 회로 배치의 설계 도면 이를 말하고, 생명화학 기술, 어떤 뿌리는 무고, 잎은 배추, 이런 기술들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권, 뉴미디어권입니다. 이건 이제 정보를 모아놓는 건데요. 이걸 정보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뉴미디어는 새로운 미디어가 만들어지는데 기존에 있었던 방송에 이런 게 아니라 블로그 또는 인터넷 신문 또는 여러분 얼굴북에 올라가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뉴미디어권으로서 정보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자, 기타에는 캐릭터, 이런 것들, 좀 지리적 표시, 인터넷 도메인 네임,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이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인, 특히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기 얼굴이랄지 이미지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권리입니다. 이런 것들. 초상권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또 다른 또 의미입니다. 초상권은 헌법에 보호화된 거고, 이건 퍼블리시티권으로 요즘에 많이 연예인들이 이제 자기 이미지를, 자기 얼굴을 도용하는 경우는 이게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신지식자산권은 4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이 팁 하나 드릴게요. 어떤 팁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금 배웠던 지식재산권을 어디서 등록을 하거나 확인할 수 있냐? 바로 이곳입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 키프리스라는 것을 검색하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유사한 게 있는지 없는지,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규성이 있어야 된다 했죠? 여기에 검색을 하고 있으면 그건 특허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